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요 뒷부분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게 그 각 소재의 파괴인성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금속 소재, 그 다음에 세라믹, 폴리머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금속이 반드시 이제 파괴인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파괴인성이 고려되는 부분에서는 금속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원래 소재에 균열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균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간단하게 완벽한 소재는 없다. 그래서 완벽한 게 없고 원래 균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균열이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논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이겁니다.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말로는 스트레스를 뭐라고 합니까? 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인텐시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확대라고 합니다. 확대. 인텐시티를 확대. 그 다음 팩터는 계수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응력 확대 계수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응력 확대 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SIF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SIF,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다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응력 확대 계수 말고 응력 집중 계수라는 애가 있어요. 응력 여기 쓰면 안 돼. 이거 이게 하다가 여기에다가 쓰면은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안 쓰고 집중 계수 말로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쓰면은 이거는 응력 확대 계수인데 제가 괜히 하면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응력 집중 계수는 이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홀 같은 게 뚫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변 응력이 이제 집중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응력 집중되니까 없는 경우보다는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한 3배 정도 파괴가 잘 발생할 응력이 더 잘 집중될 것이다. 응력이 더 많이 집중돼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응력 집중 계수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뭘로 쓰냐면은 KT로 쓰거든요. KT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집중 계수는 KT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개 다르다라는 거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분명히 이제 응력 확대 계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괴인성에서 쓰는 건 응력 확대 계수가 되겠고요. 자, 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그래서 이 응력 확대 계수라고 하는 거는 뭘 할 때 쓰이느냐? 바로 이제 fracture toughness, 파괴인성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쓰인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소재에서 파괴인성 구하기 위해서 이 쓰는 값인데 이거는 K라는 값이 K라는 값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K라는 값을 쓰고 여기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이 뒤에다가 딱 붙일 수 있는 숫자가 3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에다가 붙일 수 있는 게 뭐뭐 붙일 수 있냐면은 K에다가 K1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K2를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K3 붙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말고는 붙일 수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K1, K2, K3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모드 1, 2, 3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모드 1은 이런 식으로 찢어버리는 거고 그다음 모드 2는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고 모드 3는 이렇게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렇게 하면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면은 1, 2, 그 다음에 3라고 이렇게 이 좌표축을 그려주시고요.
그린 다음에 시편을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 방향으로. 자, 요 방향으로 하면은 요 방향으로 잡아 당기면 뭐가 되겠습니까? 모드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쪽을 잡아 당기면 모드 2, 그 다음에 이쪽을 잡아 당기면 모드 3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모드 1이 양쪽으로 잡아 당기는, 그 다음에 모드 2가 이렇게 이 밀어 한쪽 밀고 한쪽 미는 그런 형태, 그 다음 모드 3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모드 1이랑 모드 2랑 모드 3 중에서 가장 가혹한, 가장 이 소재가 견디기 힘든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드 1, 모드 2, 모드 3 중에서 더 가장 가혹한 조건이 무엇일까? 생각하셨나요? 예, 정답은 모드 1입니다. 모드 1. 자, 모드 1이 왜 가장 가혹하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잔인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모드 1은 양쪽 팔 잡고 아예 이렇게 당겨 버리는 거고, 모드 2 같은 경우에는 뭐 한쪽 어깨 누르고 뭐 한쪽은 이제 뭐 이 다른 쪽을 누르고 하는 것이고, 모드 3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 어깨는 앞으로 밀고 오른쪽 어깨는 뭐 뒤로 밀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도 제일 이 모드 1이 제일 고통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드 1이라는 게 실제로 가장 가혹한 조건입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드 1에 대해서 주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드 2, 모드 3는 잘 몰라도 됩니다. 모드 1만 알면은 모드 1 값이 제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드 1을 알면 2, 3는 어차피 그 위쪽에 있으니까 뭐 어차피 여기에서의 기준만 맞춰주면은 2, 3는 자동으로 만족되는 겁니다. 안 만족시켜줘도 되겠죠.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중에서 1, 2, 3가 이렇게 뒤에 이제 이 아래 첨자로 붙는데 1만 알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모드 1 fracture is the condition where the crack plane is normal to the direct direction of largest tensile loading. 그래서 이게 largest, the largest tensile loading이고, this is the most commonly encountered mode. 그리고 이게 또 그런 점도 있고, 또 가장 많이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균열이 이제 이쪽으로 전파할 때 주로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균열이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뜯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는 균열을 성장시킬 때 이렇게 성장시킬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성장시킬,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냥 손쉽게 하려면 모드 1을 취하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제일 쉽기 때문입니다. 모드 3로 해서 잘 안 되고요. 모드 2도 잘 안 됩니다. 모드 1이 제일 적은 힘을 가지고도 파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냐면은 function of loading, 그래서 하중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균열 길이, crack size, 그 다음에 뭐 structural geometry, 그래서 뭐 구조적인 어떤 형태,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고요. 이 중요한 식이, 이 식만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뭐 외울 것도 없죠. 뭐 굉장히 간단한 건데, K1이라고 하는 거는 Y는 뭐 의미 없고요. Y는 그냥 개수예요. 이거 그냥 뭐랑 관련 있냐면은 시편 형상이랑 관련된 거. 그래서 저거는 그냥 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겠고, Y는 몰라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그마, 이 스트레스에다가 루트 파이 A라는 겁니다. 루트 파이 A. 그래서 파이 A라고 하는 게, A가 뭐냐면은 크랙 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단위는 당연히 미터나 인치 단위가 되겠고, 크랙 랭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크랙 길이가 길쭉한 게 있는 것들을 나중에 이 전파되는 것이 쉬울지, 아니 크랙이 굉장히 짧은 것들이 전파되는 것이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 쉬울까 물어보는 게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긴 쪽이 훨씬 더 이제 쉽게 전파할 거고, 짧은 게 이제 전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랙 길이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크랙 길이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K1이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루트 파이 A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파괴인성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력이 중요하고 균열의 뭐 어떤 길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A라고 하는 균열은 원래는 뭘로 이야기한 거냐면은 원형의 균열. 완전 원형. 그래서 원형의 균열이니까 이 크랙 랭스 요 길이가 이제 A가 되는 거죠. 원형의 균열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형을 처음에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이 이게 파괴인성 값이 되겠습니다. K1이 되겠고요. K1C가 되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구하게 되면은 KC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KC라고 하는 거는 두께에 상관없이 그냥 두께가 얇던 두께가 두껍던 뭐 상관없이 이제 하면 그냥 KC가 되는데, 두께가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도 나와 있던 것처럼 플레인 스트레인이 돼야 되거든요. 플레인 스트레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충분히 시편이 두꺼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시편이 굉장히 얇으면 얇을수록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 얇은 이쪽으로는 스트레스가 작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주로 이 평면 쪽으로만 작용하게 돼서 플레인 스트레스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인 스트레스 조건은 가혹한 조건이 아니죠. 예를 들자면은 똑같은 경우라도 세 방향에서 힘이 가해지는 것이 두 방향에서 가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조건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에서 해야 되니까 그걸 다 고려를 하게 되면은 K1C라는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K1C라는 값이.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은 KC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K와 KC 이렇게 크리티컬 값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KC라는 게 뭐냐? Critical Stress Intensity Factor 또는 Fracture Toughness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K라고 하는 것과 KC는 일단 다른 거라는 건데, 자, 모든 취성 소재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떤 작은 균열이나 결함 같은 것들을 굉장히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한 사이즈,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형태, 그 다음에 다양한 방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결함이 있을 때요, 결함이나 균열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 끝부분을 팁이라고 하죠. 팁. 그래서 이 끝부분에서 어떠한 크리티컬 스트레스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크랙이 전파하게 되겠죠. 그죠? 어떤 크리티컬한 스트레스를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 크랙이 크기가 커진다. 크랙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크랙이 성장하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라고 하는 거는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균열 전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라고 하는 게 K라 그랬잖아요. 근데 K인데 여기 C를 갖다 붙이면 뭐냐면은 이 C는 이 크리티컬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가 되고, 또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프랙처 터프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상황은 뭐냐면은 앞에 거 K는 그냥 단순히 하중이나 또는 이제 형태에 대한 그 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KC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소재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정확하게 몇 도에서 했느냐,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변형률 속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중 속도 이런 것들 어떻게 다른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된 크리티컬한 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결정된 이 크리티컬한 값은 KC라는 값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K 값들 중에서 제일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괴인성에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낮은 값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K 값이 아니라 KC 값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크리티컬한 값, 가장 낮은 값을 우리가 이 크리티컬 스트레스가 걸렸을 때 가장 낮은 값을 봐야 되기 때문에 K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K1C에서 1은 어디서 왔냐면은 모드 1, 2, 3에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1의 의미는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C는 이제 크리티컬한 조건들, 그 다음 크리티컬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K1C라고 이제 두 가지가 다 왔기 때문에 K1C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The value of K1C. 이제 드디어 K1과 그 다음 KC가 만났습니다. K1C가 만나서 1과 C가 만나서 K1C가 됐죠. 그래서 이 critical stress intensity factor가 되겠고 represent the fracture toughness. 얘는 뭐냐? 얘는 바로 fracture toughness가 된다라는 겁니다. 파괴인성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파괴인성이 됐기 때문에 얘는 independent. 얘는 독립적이에요. 이제 이 값은 변하지 않는 값,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값입니다. 그래서 균열 길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형태나 아니면은 뭐 하중 조건이랑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머지 값들이 다 이미 고려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고려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K1C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번 정해지면은 예를 들자면 똑같이 만들었어요. 알루미늄 7075에 T651이다. 그러면은 K1C가 24다. 그러면 물론 이제 방향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K24다 그러면은 K1C가 24다 그러면 24인 겁니다. 이게 뭐 어떤 때는 뭐 따르고 어떤 때는 뭐 같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이 값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상온일 때겠지만요. 그래서 그 값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괴인성 값은 픽스되는, 정해지는 그런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K1이 붙는 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모드 1이라는 의미, 두 번째는 이 1이 붙으려면은 여기서 플레인 스트레인이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은 K1C는 material property다. 그래서 이 소재 특성입니다. 그래서 소재가 뭔지 정해지면은 K1C 값은 반드시 정해지는 값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께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잘 결정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플레인 스트레인에서의 fracture toughness 값을 얻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플레인 스트레인의 fracture toughness라고 하는 걸 우리가 K1C라고 부른다는 것이 되겠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보시죠. 플레인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 굉장히 얇은 조건입니다. 얇다라는 거는 얇으면은 응력이 이쪽으로는 우리가 존재하지만 이쪽 방향으로 응력이 주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쪽에는 응력이 없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얇은 쪽 방향. 그래서 스트레스가 플레인하다, 그러니까 평면적이다라는 거죠. 두 개, 이건 2D입니다. 스트레스로 보면 2디멘전한 거. 근데 이제 플레인 스트레인으로 오게 되면요, 여기로도 이제 응력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죠. 여기는 원래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조건에서 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응력 조건이 3D예요. 플레인 스트레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2D와 3D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이 훨씬 더 가혹한 조건입니다. 가혹한 조건이니까 KC 값이 우리가 봤을 때 플레인 스트레스보다 플레인 스트레인일 때 훨씬 더 낮은 KC 값을 가집니다. KC 값이 가장 낮은 이때 플레인 스트레인일 때의 KC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K1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K1C라는 값은 두 가지, 모드 1, 그 다음에 이 플레인 스트레인이라는 값을 1이라는 값이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C라고 하는 거는 크리티컬한 값이다. 크리티컬 스트레스, 그 다음에 크리티컬한 소재, 뭐 온도, 그 다음 환경, 그 다음에 뭐 하중 속도, 뭐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잘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왜 플레인 스트레스를 쓰면 안 되고 플레인 스트레인 써야 되냐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 설계 값을 썼을 때 K1C 값이 만약 이거가 20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쪽이 플레인 스트레스일 때 값을 4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20이라는 값을 쓰면은 어떤 조건이 뭐 30인 조건이든 뭐 아니면은 뭐 50인 조건이든 와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차피 이건 안 된다라는 걸 알 거고 뭐 10인 조건에서는 당연히 쓸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건을 플레인 스트레스에서 잡았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플레인 스트레인에서 잡았으면은 만약 K1C가 한 30 정도 되는 요 정도 환경에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기준을 40으로 잡아놨으면 여기서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는 보수적으로 그래서 K1C라는 값은 가장 낮은 파괴 인성 값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께에 따라서, thickness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1C라고 하는 것은 true라는 거죠. 이렇게 실제 소재의 특성이 되겠고요. 이건 independent. 그래서 뭐 크기나 뭐 이런 부분에 독립적이다라는. 물론 이제 뭐 두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께도 두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두께가 결정되면 결정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나 이거 두께일 때는 두께가 만약에 이거는 뭐 20mm다. 그때는 값이 20이다. 결정이 되는 값인 겁니다. 그래서 independent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fracture toughness를 뭐 여기 또 나오죠.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이 fracture toughness니까 이 B0라고 하는 이 크리티컬한 thickness죠. 이 B0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두께가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얇은 판재를 가지고 K1C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K1C를 구하려면은 무조건 두께가 두꺼워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까요? 두께가 이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 시편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 끝부분에 있잖아요. 이 옆부분에 우리 항상 생기는 게 shear rib이라는 게 생기죠. 여러분들이 인장 시편에서도 관찰했던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커브 앤 콘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했었는데 커브 앤 콘 스트럭처에서도 여기서 이 인장 시편 주변부에 어떤 게 나타났습니까? 이게 바로 주변부에 있는 게 바로 다 shear rib이었죠. 그죠? 커브 앤 콘 스트럭처에서 만약 인장 시편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요 주변부가 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이거는 이제 컵 형태잖아요. 그죠?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다 시어 존입니다. 시어 존. 시어 존 또는 뭐 시어 립 입술처럼 생긴 시어 립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시어 립이 생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죠. 자, 이 내부 코어 같은 경우에는 엡실론 Z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 변형이 없죠. 이쪽 방향으로. 이게 이쪽 방향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두께 방향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시어림 영역은 두께 방향으로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내부는 플레인 스트레인이기 때문에 이 두께 방향으로는 그 변형률은 0입니다. 플레인 스트레인. 그러니까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 그 요거트 같은 거 먹으면은 블루베리를 넣을지 아니면은 뭐 복숭아 넣을지 아니면은 뭐 딸기 넣을지 하는데 뭐 플레인 요거트 있잖아요. 플레인 요거트. 플레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아무 맛 안 나는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레인을 선호합니다만 어쨌든 플레인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레인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입실론 z가 없다는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변형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축으로 봤을 때는 입실론 x 그다음에 입실론 y 그다음에 입실론 z가 있는데 플레인 스트레인이면 얘가 없어요. 얘 0이에요. 0. 그다음에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반대죠. 시그마 x 그다음에 시그마 y 그다음에 시그마 z가 있는데 시그마 z가 없어요. 왜냐? 0이니까. 얘가 0이라는 게 바로 얘는 플레인 뭡니까? 플레인 스트레스죠. 얘는 플레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플레인 스트레스는 표면부에 걸린 조건이 플레인 스트레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애들은 뭡니까? 이런 애들은 다시 정리를 해주면은 플레인 스트레인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써보면은 플레인 스트레인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다 나와 있죠. 자, 여기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에서는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취성 파괴, brittle failure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ear lip 여기에서는 이 플레인 스트레스 조건이기 때문에 입실론 z가 0이 되겠고, 이거는 플레인 스트레스는 덜 가혹하잖아요. 덕타일 프랙처예요. 덕타일 프랙처. 그래서 연성 파괴가 발생하니까 여기서는 이게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플레인 스트레인일 때는 브리틀 프랙처니까 변형이 없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탄성과 우리 소성을 배웠잖아요. 탄성 구간에서 발생하는 게 취성 파괴입니다. 소성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연성 파괴입니다. 근데 탄성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죠.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소성 영역으로 가게 되면 변형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내부는 탄성 영역에서 파괴 그냥 발생했기 때문에 변형이 없고요. 근데 이 외부로 가면은 소성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shear rip이라고 하는 거는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shear rip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발생하겠죠. 자, 표면부가 무조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삼겹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니면 스테이크를 예를 들어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마음속으로 뭐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기를 굽는다라고 예를 들자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표면에 뭘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표면에 마이야르 반응을 무조건 일으켜야 됩니다. 고기를 맛있게 굽는 방법은 표면에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 그게 고기 색깔은 약간 갈색이 되는 거예요. 표면부가. 그러면은 이제 거기가 탄 게 아니거든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야 무조건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고기의 표면부에 수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고기를 잘 굽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키친타올로 고기 표면의 수분을 다 날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고기를 굽게 되면은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가지고 겉, 바, 속, 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고기의 두께가 뭐 적당한 두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엄청 이 고기 두께가 3cm, 4cm 하면은 겉에 바삭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근데 겉에가 만약에 고기를 구웠을 때 고기 두께가 예를 들면 5mm, 3mm 그러면은 그렇게 구워버리면은 내부에 아예 그 어떤 이제 촉촉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야르를 만약 일으키면은 내부 밖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항상 무조건 있는데 고기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 뭐 맛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바삭한 부분도 있어야 진리의 겉바속촉이 나오는데 너무 얇으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꺼운 게 좋은 겁니다. 고기 같은 것들은. 그러면은 똑같은 의미로요. 이 시편도 이 얇은 시편, thin 한 게 있고 thick 한 게 있는데 어차피 두 경우 다 shear rip은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표면이 플레인 스트레스 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발생하는데 thin한 시편은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터프니스가 높은 것처럼 나오는 거죠. 비율적으로 봤을 때. thick한 시편으로 가야 얘들이 거의 무시될 만한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thin한 시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그런 거죠. 이 부분이 과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파괴인성이 높은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크기가 두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B0 이상이 무조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시간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파괴인성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이제 CT 타입이고 CT라는 거는 이제 컴팩트 텐션입니다. 컴팩트 텐션.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SEMB. SEMB는 뭐냐면은 싱글 엣지 노치 밴드라는 방법, SEMB라는 이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싱글 엣지 노치 밴드 방법은 3포인트 밴딩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포인트가 3개, 하나, 둘, 셋, 요 세 거를 쓰기 때문에 쓰는데 두 가지 중에서 뭐 그냥 시편이 뭐 다 상황이 좋다 그러면 이 CT 타입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CT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긴 봉상으로 되어 있으면 CT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SEMB 타입 만들어야 됩니다. 긴 봉상은 만약 봉이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봉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다 그러면은 CT 타입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SEMB 타입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B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두께가 만족하겠다. K1C는 파괴인성, 시그마 Y는 항복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K1C에서는 이게 항복 강도인데 뭐 나중에 J1C 이런 거 배우면 요거에 항복 강도에다가 인장 강도 더한 거에 2분의 1인데 일단은 K1C에서는 이게 항복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이제 그런 사이즈 같은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 이 W가 이만큼일 때 A가 요게 들어와야 되는데 A가 대략적으로 한 요 안에서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그래서 길이가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는 레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0.45에서 0.5 사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돼야 되겠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고 레인지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균열을 피로균열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피로균열로 저걸 만드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T 시편에서 이제 뭐 이 실제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그 CT 시편 여기에서 이 COD 게이지가 COD, MTS, COD 게이지로 이 균열이 얼마만큼 이만큼 벌어지는 걸 측정해 주는 거예요. 벌어지는 걸 측정해 주면은 균열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이만큼씩 뭐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벌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거 환산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균열 크기랑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스트레스 레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레벨이 얼마고 균열 크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균열 크기 얼마 정도일 때 어느 정도 스트레스까지는 허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C가 가장 가혹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레벨이 되지 않는 그것보다 이제 더 낮은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버틸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no fracture, 그러니까 프랙처 발생하지 않는 영역, 프랙처 발생한 영역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그 예제 같은 것이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KC라고 하는 것 값이 만약에 26메가파스칼 루트미터다라고 하면은 디자인 컨셉을 두 가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날개 같은 데서 이 가장 큰 그 결함이 만약 9mm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손이 일어나는 스트레스는 112메가파스칼이다라고 하면은 이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디자인 B 컨셉은 뭐냐면은 똑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만약에 이 가장 큰 균열이 4mm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은 failure stress는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만약에 소재를 만들 때 처음엔 잘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9m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균열이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잘 만들게 돼서 4mm 정도로 작은 균열이 있는 것만 만들면 훨씬 더 높은 스트레스까지 버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failure stress가 원래 112까지밖에 안 됐는데 요 4mm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소재를 만들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168메가파스칼까지도 버티는 그런 소재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앞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파괴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챕터 2가 나갈 겁니다. 챕터 2에서는 가공 경화를 비롯한 이제 강화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